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학 개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직 시험. 네. 예전같이 아주 뜨거운 경쟁을 보였는데요. 이날 지방직 시험하고 서울시 시험이 동시에 시행됐죠. 처음으로 동시에 시행됐는데 행정학 개론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본 강사의 평가로는 지방직 시험이 서울시 시험보다 행정학 개론에 있어서는 약간 더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방직 이번에 지방직 9급 행정학 개론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몇 년간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와 비교했을 때 그 난이도는 약간 다소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번 시험에서 특히 시사적인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출제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도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그 정부 부채라든가 국가 부채 문제, 국가 채무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다음에 뭐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상당히 시사적인 문제였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그 이슈화된 문제, 특히 예비 타당성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사적인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들이 전반적으로 그 단순 암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몇 문제 안 보입니다. 이 신문제에서 뭐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어떤 이론과 제도에 관해서 그 제도가 왜 생겼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 사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 제도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반복을 통해서 암기가 되었을 때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 다수의 수험생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압축 교재라고 하죠. 우리가 뭐 서머리 교재라고 하는 보통 한뭐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분량 정도의 기본서를 압축해 놓은 그런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을 해 가지고 시험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교재에다가 뭐 자료 조금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런 시험 공부는 이번과 같은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거의 불합격은 필연적으로 불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시험 공부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이론과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그 논리와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단순 암기식 그런 시험 공부는 이제 버리시고 충실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부가적인 자료들 또 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단권화시켜서 전체 행정학의 이론과 제도의 어떤 그 전체의 맥락과 흐름 이 틀을 완전히 섭렵하는 방식으로 실제 전공법입니다. 정석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뭐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예, 빨리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수험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수험생들을 제가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공부 방법,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번에 좀 더 난이도가 향상된 문제들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단순히 답이 무엇이다라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출문제는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떤 맥락으로 출제하는구나. 이런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이 답이 뭐다? 아니다.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결국 그 20문제가요. 나올 분야, 나올 포인트, 범위에서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나온 것은 단 한 문제도 없다. 그러면 왜 어렵냐? 나올 것에서 나왔는데 각각의 논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념만 딱딱딱딱 외우고 이래가지고는 결코 맞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논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나온 문제 1번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인데요. 요건 쉽습니다. 뭐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아니죠. 이 효율성 내지는 능률성이 인풋 대 아웃풋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것은 효과성이죠. 반대로 기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찾습니다. 뭐 난이도는 굉장히 낮죠. 만약 이게 어렵게 이게 좀 다른 지문으로 나왔다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험생들이 이 보기 4번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수평적 형평성이다 라는 거, 수직적 형평성이다. 이 개념을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위, 동일한 입장에 있는 대상자들을 동일하게 행정 처리하자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대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표라는 선거제도 대표적인 수평적 형평성이죠. 뭐 모든 연령에 같은 연령에 처한 모든 그 아동 청소년들을 다 의무 교육으로 하게 하겠다. 수평적 형평성이죠.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무료 급식을 다 하겠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다 하겠다. 수평적 형평성이죠. 그러나 수직적 형평성이란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사람마다 지위라든가 입장, 가정 환경이라든가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장애인도 있죠. 그다음에 가난한 배경의 집안, 그다음에 부자의 집안 이게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무시하고 사람만 보겠다 아니죠. 사회적 지위라는 게 다 다른 것인데요. 그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야 돼. 예를 들어서 누진세 제도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어떻게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나요? 10% 할 때 그 동일한 세율로 하면 안 되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하겠다. 하는 거. 대표적 수직적 형평성이죠. 뭐 공채 발행을 통해서 뭐 재원을 조달하는 거. 미래 세대가 더 소득이 높을 것이니까 미래 세대가 더 나중에 너희들이 사용하면서 이 공공시설에 대한 지금의 건설비 이것을 좀 미래 세대가 부담해라. 으로 공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거.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공공정책을 만들 때 이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제도의 틀을 만들 때 기본 방향성을 결정하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출제됩니다.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 배분적 정의의 문제는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행정 이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였고요. 보기 지문이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4번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대표 관료제도 나올 만한 문제죠. 뭐 역관제도, 실적제, 대표 관료제, 직업 공무원제, 적극적 인사행정제도 등등이 다 뭐 매년 인사행정에서 보면은 거의 매번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나올 만한 분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비교적 쉽죠. 지문 이것도 2번이에요. 이것도 2번이죠. 정답이. 뭐 역관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거 당연히 실적제죠. 기본 암기 사항이죠. 이거는 뭐
1883년에 펜들턴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실적제를 도입해서 역관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의 정당 충성도, 정치적 이념, 성향, 뭐 인간 인맥 관계 이런 인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긴 한데 매관 매직의 폐해가 있으니까 1883년 미국에서 이제 펜들턴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실적제를 만들었죠. 실적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는 이거는 실적제죠. 실적제죠. 그러니까 대표관료제는 실적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대표관료제.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거죠. 실적제는 왜 좋은데 공무원 개인의 능력, 성과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사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 능력이나 어떤 그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뭐 기회의 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 대표적인 실적제예요. 한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실적 평등을 구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표관료제는 어떤 그 계층이라든가 계급 또는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 운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다 이제 균형 인사 제도를 통해서 실적제 대표관료제 다 반영하고요. 대표관료제는 이제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이라는 거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소극적 대표성은 어떤 출신 성분을 공무원이 반영하느냐라는 것이고 적극적 대표성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반영하는 정책적 태도를 갖고 있느냐 표명하느냐라는 문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전반적으로 쉬웠죠. 3번으로 넘어가면요.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것도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죠. 미래 예측 기법으로서 델파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등은 뭐 거의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전혀 당황스럽지 않은 문제예요. 단지 뭐 이제 전통적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를 비교하는 그런 그 지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다양성을 고려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이러는데요. 그렇지 않죠. 델파이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미래에 대한 어떤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델파이의 특징이 그 전문가들의 어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라든가 직접적인 토론 과정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하면은 서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의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델파이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대면 접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설문지를 통하죠. 이거 설문지를 통해서 굉장히 수차례 설문지를 반복해가지고 해서 어떤 그 자연스럽게 의견이 합의되는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비해서 이제 정책 델파이라는 것은 전통적 델파이를 약간 더 개선한 것이죠. 익명성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컴퓨터 토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것이죠. 어떤 정책이라든가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어떤 찬성과 반대,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대립되는 의견을 유도한 다음에 그것에 어떤 그 평균적인 의견들을 합의, 토론,
토론, 어떤 비대면 토론 이런 방식을 하는 것이 이제 정책 델파이죠. 하여튼 그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그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 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no evaluate 원칙이죠. 그다음에 피기베킹 한다라는 것, 남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서 양을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 최고 관리자가 집권화된 구조에서는 최고 관리자가 한다는 거예요. 집권성과 분권성의 기본 개념이죠. 이거는. 집권성이라는 건 의사결정 권한이 최고 관리자에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하위층에 더 분산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분권화라는 거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초반기에 초반에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자,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극복하는 문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건 뭐 전형적으로 나왔던 문제죠. 기출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됐고요. 소극적 대처 방안하고 적극적 대처 방안, 뭐 기본적으로 암기 사항이죠. 불확실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은 합리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확률 자체를 알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 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 방법은 그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지연이나 회피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그것의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그 불확실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또는 연기하려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 1번, 2번, 3번은 다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죠. 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 그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죠. 결국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면은 우리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죠. 또 정책 실험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정책 실험을 통해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적극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A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와 B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5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 역시 이것도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광역행정의 장단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행정의 수행 방식. 이것도 전반적으로 매번 나오는 지방자치론의 대표적인 출제 분야죠.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쉬워요. 옳지 않은 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지문 3이 전형적으로 이거 뭐 장단점에서 나오는 거죠. 광역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리저널리즘 아닙니까? 리저널리즘.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이라든가 자치구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군구라는 행정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 구역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이 스코프, 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행정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그 행정구역이나 자치구역을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어떤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방식이 이제 광역 행정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죠. 효율성을 증대시킬
증가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거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효율성. 예?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예요. 예? 규모의 경제가 뭐냐? 예. 이렇게 평균 생산비가 AC죠. Average Cost죠. 평균 생산비가 생산량이 이렇게 생산 규모가 쭉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비가 쭉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왜 그러죠?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규모가 발생할 때, 특히 이제 고정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생산 비용은 총 비용은 토탈 코스트는 고정비하고 가변비로 나누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작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투입 재료가 있는데 기계라든가 어떤 그 땅, 공장 이런 것은 10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일정한 공장 시설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개 생산할 때보다 1000개 생산할 때 그것을 고정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면은 이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생산비 이게 하향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더 유리한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도 좀 평이한 수준이죠. 6번 옴부즈맨 문제요. 자,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지문 4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이 부분이 틀렸죠.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독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률상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도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등 주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구성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1800년대에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었다라는 거. 주체도 나라마다 달라요. 입법기관이나 행정수반.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행정수반 소속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물론 스웨덴은 입법부 소속으로 돼 있고요. 옴부즈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통합제도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자, 여기서 오답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 우선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을. 뭘 제외하느냐? 중앙에서 공기업을 제외해요. 공기업 제외예요.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을 제외해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앙과 지방의 일반에게 플러스 특별에게 기금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특히 중앙에서는 그럼 공기업을 제외하면은 정부기업은 포함된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분류표를 만드는 하나의 통계표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1970년대 때 사용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순계 개념으로 작성하죠. 총계 개념이 아니죠. 예? 총계와 순계는 다른 겁니다. 이 순계. 순계라는 건 뭐냐면 순계가 뭐냐?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뺀 걸 순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라는 거예요. 이 네트라는 개념이에요. 네트. 네트라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들 한 달에 순수입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일 때 그거는 총수입입니다. 총계예요. 그러면 뭐냐? 순수입은 얼마냐? 여러분들 한 달에 150만 원 쓰면요. 순수입은 5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계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출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개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혼동스럽습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 그 내부 거래를 제외하는 거예요. 내부 포함하지 않아요. 내부 거래를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 보전 지출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회계와 간의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을 기금과 회계와의 거래 이런 것들을 다 중복된 거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중복분을 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 이건 총지출이에요. 총지출. 자 이번 문제 여기서 오답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총지출에 해당해요. 왜냐하면은 융자 회수에서 융자 지출에서 융자 회수를 뺀 것이 또 통합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과 달리 이 총지출은 융자 지출에서 융자 회수를 빼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지출이 통합재정보다 큽니다.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는 사실 총지출이에요. 야, 이 부분이 함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지방 다 포함된다 그랬죠. 통합재정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정부 이번에 좀 지문 구성을 상당히 난해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요. 통합재정이 뭔지 체계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제도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로이가 제시한 구성 정책 옳지 않은 거. 뭐 이거 대표적인 암기 문제죠. 구성 정책, 국유지 불화 정책, 분배 정책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 네 가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반드시 그 정책의 기본 개념과 유형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책론에서 아마 이제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의 의미와 특징, 그다음에 그 사례, 이것은 출제 우선순위가 거의 0순위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고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 9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은 거요. 자, 우선 각각 틀린 것을 볼까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이 부분이 틀렸죠? 딱딱. 뭐 이건 단순한 문제죠. 심의 집행이 아니라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지죠. 이건 뭐 너무 쉽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제도 이런 걸 우리가 총괄 예산이라 그러죠. 럼프섬이래요. 럼프섬. 그러니까 덩어리 예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번 강사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곳이죠. 거기서 예전에 중소기업청이라 그랬어요. 할 때 예산 편성을 이제 저도 이제 했는데요. 각 이제 부서에서 예산안을 각 만들어서 이제 내면은 기획예산과라는 데서 기획예산 담당관실이라고 부릅니다. 각 부처에서 거기서 이제 다 통합해서 이제 예산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서 전 부처의 예산안을 통합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각각의 어떤 그 사업을 분야별로 다 세분화시킵니다. 예? 뭐 토목, 건설, 뭐 등등 각각의 그 사업에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용도와 비목을 이제 구체화시키라는 것이 예산 원칙 아닙니까? 예? 한정성의 원칙이죠. 그런데 예비비라든가 총액 계상 제도, 그다음에 뭐 이 국정원,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 예산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덩어리 예산으로 줘요. 럼프섬이죠. 이게 덩어리 예산으로. 예? 각각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덩어리 예산을 주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디다 썼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죠. 그다음에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제작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이번에 드디어 지문에 나온 거예요. 예산 성과금 제도요. 예산 성과금. 예? 반드시 이렇게 암기해 두시라 했죠. 예산 성과금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다 예산 성과금 다 지급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지급할 수 있죠. 절약된 경우하고 어떤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 해서 성과를 일으킨 경우 두 가지 있죠. 예? 그러니까 절약된 경우에는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는 다 성과금도 줄 수 있고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대된 경우에는 중앙정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예외만 딱 하나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다 가능하다. 그대로 놨죠. 자,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이거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총액으로 배분하고 각 부처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 기능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 해요. 예?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예. 오히려 강화됐다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은 총액을 준 다음에 예산을 각 세부 사업별 예산을 각 부처에서 편성하고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종합 편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통제 기능, 예산 통제 기능은 오히려 더 조금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나올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간 출제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내 출제됐습니다. 뭐 그래서 2017년도에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이 돼가지고요. 물관리 기능이 기존에 국토교통부에 있었어요. 물관리 수자원. 그래서 수자원공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댐이라든가 뭐 지금 그 4대강 보호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는 기능이 있죠.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기능이 기존에 국토교통부에 있던 것을 환경부로 물자원 관리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하자. 그러니까 개발의 논리보다는 환경보호라는 자원관리라는 입장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물자원관리 방식을 일원화시켰다라는 거. 관련 법률도 쭉 개정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루어졌던 개정 사항이거든요. 많은 수험서에서 이 부분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쓴 그 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잘 고르셔야 돼요. 강의라든가 책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정부조직개편 2017년도에 이건 다 2017년 정부조직개편 내용이죠.
이건 대부분 수험서에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2018년도에 된 거를 놓친 그런 그 교재와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항상 그 행정학은 살아있는 현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법과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자,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제도. 뭐 당연한 개념 설명이고요.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과 양성. 이게 말이 틀렸죠, 이거는. 예? 자, 폐쇄적 임용을 통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가 틀렸죠. 촉진하죠. 촉진 내지는 강화한다 이렇게 해요. 왜냐? 폐쇄 임용은 지들끼리만 해먹으니까 개방적 임용을 해야지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이 아니라 억제합니다. 억제 한다라는 거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하는 거는 개방형 임용제예요. 개방형 임용제.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적인 그 전제 조건은 폐쇄적 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신분 보장이에요. 폐쇄적 임용과 신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화되고 보수화될 수 있는 복지부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있는 사람보다는 평생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조직에 더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 조직 몰입성이라 그러죠. 충성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아요. 공무원 생활하시면요, 정규직하고요, 비정규직하고 그 충성도가 좀 다릅니다. 정규직일수록 소위 말해서 직업공무제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더 강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 승진 적체가 심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평생 있으니까 뭐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평이한 문제였고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행정론의 문제. 역시 뭐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문제, 뭐 신행정론이라든가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분야죠. 그래서 나올 만한 분야에서 나온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이번이 틀렸죠. 뭐 정치행정 이원론 아니죠. 이거 뭐 당연히 이론론이죠. 이론론 중에서도 신이론론이라고 해야 되죠. 신이론론. 1930년대 통치기능설이 이제 이론론이고요.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은 새로운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정책결정 기능을 보다 강조한 것이고 형평성을 보다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1930년대의 통치기능설은 행정이 정책결정에 단순히 보조적, 지원적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정 기능까지 포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1960, 70년대에 등장한 신행정론은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회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배분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론이다. 정치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맞죠. 뭐 지문 보면은 다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어요. 신행정학은 발전행정론의 미국판이죠. 1950년대 등장한 5, 60년대 등장한 발전행정론은 제3세계의 근대화를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신행정론은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적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규범적이죠. 규범적의 반대말은 실증적인 거죠. 처방적인 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건 당위적인 것이고, 이건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예? 처방적인 것에 대응하는 말은 뭐예요?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예? 이거는 규범적, 실증적. 예. 기술적이라는 건 테크닉이라는 거죠. describe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죠. 예?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실증적이고 기술적인 걸 추구하는 거는 행태주의죠. 행태주의. 실행적 논은 이런 행태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경향이고. 자, 미노브로크예요. 미노브로크. 1968년도에 미노브로크 왈도의 규범론을 반영한 그런 그 회의죠. 물론 여러분들 이 회의하고 대표적으로 혼동하면 돼요. 블랙스버그 선언하고요. 블랙스버그 회의를 통한 블랙스버그 선언, 이거는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 미노브루크 회의가 1968년에 신행정론에 입각한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을 했다면 이건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관료의 탈정치화, 대통령에 예속된 탈정치화, 직업공무원제, 그러니까 탈정치화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역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항상 나올 만한, 조직론에서 나올 만한 파트고요. 우선순위 1순위에 속하는 문제에서 또 나왔었던 겁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 틀린 거. 자,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둔다.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죠. 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하나하나가 목적으로서 다뤄지는 것이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목표하고 조직 목표를 통합시켜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 조직 목표와 개인 이 통합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죠. 대표적인.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적 리더십은 어떻게 돼요? 조직 구성원의 개인의 목표를 억제를 해야 되고, 조직 목표, 분리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거를 100개 생산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50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생산자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예외적 현상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거래적 리더십이 그런 관리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적절한 설명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도 비교적 쉽죠. H1이나 합력 모형과 점정 모형의 단점을 극복해요. 최종 모형이 아니죠. 최종 모형은 뭐예요? 예측결 들어오가 주장한 거고요. H1이가 주장한 거는 혼합 모형이죠. 혼합 주사 모형 또는 혼합 탐색 모형이라고 하는 믹스드 스캐닝 모델을 주장을 해가지고 근본적 결정은 합력 모형에 의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정 모형에 의하자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4번에 이거 스타인브루너의 시스템 공학을 이용한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거는, 왜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수험생들 이 부분을 가지고서 혼동했을 거예요. 이것은 사이버네틱스라는 거는 온도계처럼 쭉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집중해서 관리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일상적인 관리를 하다가 어떤
예외적인 현상들,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그래요. 합리 모형이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정책 결정 모형은 사이버네티스 모형과 상당히 유양하다라는 것이고요. 예외적 통제 관리 이런 방식이 사이버네티스 모형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에 15번 주민참여제도 문제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게 답이 4예요. 이게 18세 이상이 아니라 19세 이상이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서 뭐 이게 장난질도 아니고 참 이게 숫자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사 시험 문제에서 연도 사건이 발생한 연도 틀리게 해가지고 문제 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참 이런 출제 경향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묻는 제도의 어떤 발생 이유라든가 연역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 쟁점들을 문제화시켜야 되는데, 자,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되느냐?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주민이건 간에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다 주민 참여제도는 다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죠? 지금 우리도 국내에서 이제 물론 이제 투표 연령이라든가 투표도 이제 19세 이상인데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된다. 뭐 고3으로 낮춰야 된다. 이게 고3 아닙니까? 낮춰야 된다. 논의는 있지만 아직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다 19세 이상으로 해서 국민 참정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외적인 암기 사항이긴 하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좀 쟁점화된 부분이다. 이게 19세냐 18세냐라는 것. 그래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뭐 너무 지엽적이라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만도 또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례로 정하거든요. 이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로 제정한다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제도에 여러 가지 있고요. 주민소송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민소환투표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역구, 해당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선거구 내에 주민들이 그 주민 소환 투표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6번. 자, 이건 뭐 쉽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분석단에서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신념체계, 정책 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준다. 정책 변동 과정에서 정책 중재자의 영향을 중요시한다. 이게 이제 이 정책 지지 연합 애드보커시거든요. 이 애드보커시라는 게 뭐냐면은 지지자 그룹을 얘기하는 지지자 그룹. 지지자 그룹이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지지자 그룹이 형성해 찬성과 반대가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정책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신념이라든가 등 신념 체계 이런 어떤 정책의 변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하위 요소들이 변동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체 변동 모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이런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 거는 굉장히
뭐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 예, 쉽게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예. 다음, 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17번에서 또 난이도 상의 문제죠. 내적 타당성에 대해서요. 제 실험 설계를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세 가지로 나눌 때요.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진실험 설계죠. 준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성. 왜냐? 내적 타당성은 뭐예요? 인과관계의 문제거든요. X와 Y가 어떤 정책이 실현되면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을 교육훈련 시켰더니 업무 성과가 올라갔다. 교육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면 제3의 공무원이 다른 데서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성과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교육훈련 때문에 성과가 올라간 건지 이 제3의 혼란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이 얼마나 이걸 통제하는 거, 이 부분을 배제시키는 거, 이게 내적 타당성의 확보의 일차적인 방법이죠.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고요.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선발 요인은 뭐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할 때 의도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선발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빼고 또 하는 거, 선발 요인은 실렉션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상실 요인은 뭐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쭉 구성을 했는데 쭉 가다가 실험 중간에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서 이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표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결국은 대표성이 상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자, 뭐 정책평가의 이 실험 문제, 그다음에 실험 설계 문제하고 타당성 문제,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저해 요인과 극복 방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자, 18번.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무 성적 평정도 인사행정론에서 가장 출제 순위 1순위의 파트고요. 옳은 거예요. 우선 문제 딱 볼 때요. 틀린 부분이요. 평정 대상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태도. 이거 다 평가 가능하죠. 이거 각 중앙행정과 관서장이 판단해가지고 이것도 넣을 수 있죠. 인사혁신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죠. 중요사건 기록법. 이 중요사건은 뭐예요? 피평전자의 일어나는 업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평가 대상의 어떤 사건을 평정자가 평소에 날짜하고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처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평정하는 것이거든요. 평정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한다?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뭐 과대에서 과장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하면서 발생한 오류는 대비 오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 자랑할 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못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탈락.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해도 합격하죠. 이게 대비 오차입니다. 컨트라스트 하는 거죠. 컨트라스트. 오차죠. 에러. 맞는 거죠. 우리나라의 직무성과 계약자는 뭐예요? 4급 이하죠. 4급 이상. 4급 이상에 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 제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쉬운 문제였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예,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쟁점화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출제가 굉장히 예상됐던 문제고 결국은 시간 오래 안 끌고 이번에 나왔죠. 예, 정확히 그 이슈화됐던 부분을 문제화 시켰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요. 그 타당성 조사에 앞서 가지고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그 재정 투입의 합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조사하는 것 그런 제도이거든요. 기존의 타당성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사전에 먼저 예타를 하자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도입했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1999년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연도를 자꾸 이제 도입 연도를 주요 제도의 도입 연도까지를 암기하도록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이죠. 500억 원인 이상이며 재정 투입 규모가 여기에 재정 투입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 부분이에요. 이게 총 사업비가 500이고 재정 부담이 300억 이상이어야 돼. 나머지 뭐 민간 자금으로 이게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비타당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타는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필요성, 정책적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비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돼요? 타당성 조사는 특정 사업의 특정 대상 사업만 한정해서 그것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안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경제성, 정책성,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스케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역시 시사적인 문제로서 출제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 예, 이것도 역시 이슈화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안 봤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오답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언론에서 논의가 됐죠.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약 30%대죠. 되죠. 뭐 30몇 %다. 그래서 40% 선을 넘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이 40%인데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뭐 대통령 간에도 뭐 이렇게 논의도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비판적으로 하고 OECD 국가의 평균적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비율은 약 100%예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은 200%가 넘어요. 근데 일본이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게요. 이 국가 채무가 다 국공채 아니에요. 국채를 다 어떻게 해요? 국내 그 은행이라든가 기업들, 특히 금융권들이 대부분 다 매입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요.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도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100%가 넘어요. 미국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초통화 국가잖아요. 달러를 갖고 있어서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달러 찍어내면 되는 나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경제 강국하고 사실 한국은 좀 다른 문제고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단순 숫자만 가지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채 종류에는요. 국고채와 재정증권, 그다음에 보상채권, 그다음에 주택채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환 평기금 채권은 국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고채, 재정증권, 증권 플러스 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죠.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보상 채권은 뭐예요? 토지 보상 해주는 거예요. 토지 보상. 여러분들 그 뭐 토지 수용해가지고 뭐 신도시 개발한다. 돈 뭐 몇십조, 몇백조가 풀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채권 발행해가지고 땅 매입하는 것이네, 정부가. 그래서 택지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그 공공임대주택 걸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재정증권은 이제 단기자금 차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고채 대부분의 국가 채무는 국고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죠, 국고채. 예. 헌법에서 국회 여기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죠.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당연히 헌법에서 국가가 빚 함부로 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총괄 관리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 문제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지방직 시험 또 2019년도 4월에 시행된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 행정학개론의 난이도는 약간 향상됐고요. 전반적으로 이론과 특히 뭐 행정학 이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연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사적 쟁점이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얇은 요약서 가지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이제 그만하시고요. 두꺼운 수험서, 기본서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내용들을 첨가해서 단관화시키는 공부 전략을 해서 이론과 제도의 원리에 충실한 학습을 함으로써 그것이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치열한 경쟁의 시험 공부하시고 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